고전소설의 특징을 떠올려 작품을 감상하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마 고전소설 뭐 어쩌고 배경이라고 하면은 요 고전소설의 특징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심청전의 주인공은 당연히 심청이겠지. 심청이의 성격을 파악하고 의외로 요게 중요한 부분.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파악합니다. 언뜻 생각나는 건, 이 당시, 이 소설이 만들어질 당시의 사람들 굉장히 효를 중요시 여겼구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구나. 뭐 요 정도겠지. 심청전이 현대에도 재창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현대적 계승 양상을 이해합니다. 지금도 먹히는 이야기니까 뭐 계속 나오겠고 애들 맨날 동화책 보면 꼭 들어가 있잖아요. 심청전, 토끼전 이런 것들. 생각 속 열기 어쩌고 저쩌고 자 됐어 됐어 요 부분 어떤 면이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까? 왜 지금 이게 현재에도 먹히고 있을까? 라고 생각은 해보자 라고요. 다음 페이지. 고전소설이에요. 엄청 옛날 이야기인 거죠. 고전소설의 개념, 김시습이 쓴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효시,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소설, 갑오개혁 이전까지의 소설을 고전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쓰여지면 신소설, 그리고 근대소설, 그리고 현대소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고전소설, 그 이후로 신소설, 근대소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면서 현대소설 이런 식의 이름이 붙여줄 거다. 고전소설의 특징, 대체로 선한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행복한 결말, 권선징악,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한다. 인물은요, 성격의 변화가 없는 평면적인 인물. 무슨 말이야? 시작할 때 착한 놈이면 끝까지 착한 사람. 나쁜 놈이면 끝까지 나쁜 놈. 반대말은 입체적인 인물. 어떤 계층이나 공통된 성격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 저런 애는 특정 계층 대표. 심청이면은 누구 대표? 효녀 대표지. 토끼전의 토끼 같은 경우에는 힘없지만 지혜가 있는 백성들 대표. 전형적 인물에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개성적 인물. 그냥 한번 써볼까? 평면적 인물의 반대는 입체적 인물. 전형적 인물에 반대되는 인물은 개성적 인물. 개성적 인물 제일 대표는 누구? 길동이, 홍길동. 그런 애들 없어. 구성,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대기적 구성으로 전개가 됩니다. 혹은 전기적 구성, 이러한 말을 쓰기도 해요. 비현실적이다 할 때의 그 전기적이 아니라 전기문 할 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건, 우연성과 비현실성이 두드러집니다. 필연적 상황이나 원인에 의해 사건이 벌어지기보단 우연한 계기에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마침 아버지 눈뜨기 할 돈 필요한데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지. 연꽃이 돼서 둥둥둥둥 강 위에 떠다니는데 때마침 황제가 그 근처 지나가는 거지. 무수히 많은 맹인들을 초대했는데 때마침 딱 한눈에 띄는 거지. 자기 아빠가. 장님 나쁜 표현이지.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떠. 그러면 비현실적이지. 또한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으로 비현실적 공간이 등장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거나 도술로 해결하는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옆에 고전소설의 표현상 특징, 저는 의외로 이게 시험 문제라고 봅니다. 상투적인 고사나 한문투, 서술자가 개입을 하는 편집자적 논평, 차설, 각설, 화설, 장면 전환, 요 말들이 나오면 어때요? 지금까지 얘기됐고 잠깐 다른 얘기 해줄게. 이런 느낌. 한시를 삽입하여 사건 전개를 암시하거나 심리를 드러내줍니다. 장면이나 상황 묘사가 과장되고 장황한 부분이 있다. 판소리계 사설처럼 낭송하기 쉬운 운문체, 주로 사음보로 끊길 거예요. 여러분. 고전소설의 유형으로서는요, 설화, 폐관문학, 가전체 등 고유 전통을 계승하며 중국의 전기문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로 평민계층이 잘 즐겼습니다. 주제와 구성이 다양해졌고요. 그 주제나 구성 방식도 다양하게 분리가 돼서 군담영웅, 군대 얘기, 전쟁 이야기, 염정소설, 연애 이야기, 풍자소설,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 풍자, 새로운 인간형 제시하고 가정소설,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지금은 꼭 그렇진 않지만 집에 새엄마 들어오면 항상 문제가 생겨. 옛날에 남자 하나 있었는데 집에 본처가 있고 첩 들이면 항상 문제가 생겨. 그런 걸 가정소설. 우화소설, 동물을 의인화합니다.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사설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울 지금 누구 심청전은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라는 것 확인. 다음 페이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중요해요. 별표. 운문과 산문이 결합되어 있다. 요게 줄을 이루고 있고 운문이 약간 살짝 삽입되어 있는 형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기 때문에 판소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판소리의 창 뭐예요? 노래하는 부분. 안일이 말, 사설, 이야기하는 부분. 발림, 몸짓에 해당되는 부분. 창은 노래하는 부분 운문적인 요소, 창, 운문적. 사설, 이야기하듯 가기 때문에 산문적 요소. 판소리계는 운문과 산문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겠어요? 여기, 요 부분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혹은 판소리계 사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찾는 건데. 구어체와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부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애초에 판소리라는 게 이렇게 갓쓰고 있는 아저씨가 부채 하나 들고 옆에 북치고 있는 아저씨 고수 둥땅 할 때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하는 이야기, 사람들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니까 판소리의 소설은 판소리 창자가 소설의 서술자가 됩니다. 이 말 중요해요. 판소리 창자가 소설의 서술자가 된다. 굳이 소설이니까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전지적 작가에 해당된다. 판소리는 소리꾼의 청중을 모아놓고 일상의 구어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직접 관객을 대하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표현됩니다. 이와 같이 판소리의 공연성과 현장성을 이어받아서 판소리계 소설도 구어체와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소설 시점으로 따지면 몇 인치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이라는 말이 뭐야? 전, 모두, 지, 알고 있어. 세상에 이 세계에서의 벌어지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입안이 근질근질하고 말하고 싶고 끼어들고 싶지 않나? 그렇게 나타나는 게 편집자적 논평.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 판소리계 소설 역시 전지적 작가 시점. 다시 밑줄, 소리꾼에 해당되는 판소리계의 서술자.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사건의 전모나 인물의 마음까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밑줄,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을 평가를 드러냅니다. 이 자신 누구야? 서술자. 서술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심소저가 그 글을 읽고 품을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차마 못 볼 지경이더라. 아, 나 그거 못 보겠더라고. 그 장면을 누가 한 말이야? 서술자. 서술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는데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라고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는 뭐 나와요? 요거 편집자적 논평에 대해 설명 한 개 보기에 해당되는 부분 찾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혹은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되는 부분 밑줄 A와 같은 특징이 드러나는 것 찾기, 보기 1, 2, 3, 4, 5에서 편집자적 논평 들어가는 것 찾기. 보통은 어찌어찌 하랴, 어찌어찌 알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형이라고 하지 맙시다. 서리법 쓰여져 있는 부분이 대부분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아, 이거 편집자적 논평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라고 했는데 서리법 쓰여있다? 그러면 거의 그게 맞아. 대부분은 그렇게 쓰여 있을 거니까요. 오른쪽 위로 올라오시면요. 심청자, 이미 내용 다 알고 있고 구성 줄거리 부분 확인되어 있고요. 특징,
효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전반부는 현실 공감. 그렇죠? 심청이 물에 빠져 죽기 전에. 후반부에는 용궁에 가서 선녀가 된 죽은 엄마 만나고 연꽃하고 두둥실 떠올라가고 환상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된다. 주제는 부모에 대한 효심 됐을까요? 딱 1분 드릴 거예요. 31페이지, 2페이지 최대한 빨리 확인해 주세요. 시작! 오른쪽에 보시면 판소리계 소설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효녀 지은 설화, 인신공희 설화,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설화, 당대 유교 효사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심청이가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인당수에 빠지나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재생해서 황후가 되고 아버지만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너네 효를 다하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라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준다. 다음 페이지. 심청전.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이제 이 앞부분 어떻게 해요? 이미 계약서에 지금 하면은 사인해서 제 몸을 바칠 테니 우리 아버지한테 300석 해서 절에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 이제 물에 빠져 죽어야 돼.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심청이가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드리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가니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에게 진지 차려드립니다. 심청이 효심을 할 수 있다.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서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니 쉽게 가게 해주시오. 말이 좋아 쉽게 가게 해주시오. 빨리 갑시다. 재촉. 심청이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고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심정에 대한 묘사 동그라미. 얼굴빛 없어지고 맥이 풀리고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졌어요. 열거. 여보시오 뱃사람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도망갈 생각 없소. 내 몸 팔린 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만일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지레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 라면서 뱃사람들에게 부탁. 도망갈 생각 없어요. 신의를 중시 여깁니다. 뱃사람들 그리하시오. 심청이 이해해요. 이 뱃사람들 나쁜 놈들로 안 나와. 여기 학교에서 혹시 배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심청이한테 줄 거 주고 심청이 아버지 혼자 살아야 되니까 또 혼자 먹고 살 수 있게 재산 또 돈 주고 가. 이렇게. 심청이가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생선 반찬도 입에 넣어드리고 김쌈도 사서 수조에 놓으며 진지 많이 잡수셔요. 신봉사는 철도 없이 왜 동네 사람 다 알아. 모르는 거 딱 하나 누구? 신봉사 하나밖에 없죠? 오히려 그게 더 비극적이지 않을까?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냈느냐? 라는 것들. 평소에 심청이가 제사 있는 집에 가서 도와주고 음식 얻어온 적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겠네요.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다가 네모치고. 부자지간은 부모 자식간은 천륜지간이라 하늘에서 맺어준 사이이니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그 꿈에 대한 내용이 뭘까 하기 전에 스토리와는 상관없이 그 꿈은 천륜지간이라 미리 꿈에 보여준 거였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되는 부분. 아가 이상한 일이 있더라. 간밤에 꿈을 꾸는데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더라고. 여기에 이 큰 수레는 뭘까요? 뱃사람들의 배겠지. 한없이 가더라. 혹은 나중에 진짜 큰 수레 타고 황후가 되는 것. 요거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겠지. 어쨌든 암시하는 거다. 암시하는 거다.
수레라는 게 귀한 사람이 타는 건데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라나 보다. 진짜 좋은 일 있을 거야. 딸내미 죽을 건데 큰일 날 소리지. 꿈보다 해몽이 좋았다. 장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란가 보다. 이 마을에 장승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장승상 댁 부인이 심청이를 평소에 너무 예뻐해요. 어느 정도냐면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 돈 받고 팔려가는 거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가지 마.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그 부인이 있거든요. 심청이는 지 죽은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아이고 그 꿈 참 좋네요. 안심. 진지상을 물려 담배 태워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고 하니 아버지 다 드신 다음에 또 먹나봐. 간장에 썩은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서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었다. 슬픔, 걱정, 그리고 하나 더 쓸까요? 자신이 죽으니까 너무 무섭지.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뒤에 심청이 사당에 하직하려고 오른쪽 옆에선 딱히 볼 거 있을까? 오케이. 이 부분은 중요하네요. 신봉사의 꿈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술에 타고 간다. 죽음을 암시한다. 좋게 해석하고 있다.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황후가 될 거다. 복선 역할을 한다. 이 정도 하기.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 세수하고 사당문을 열고 하직 인사 올렸다. 누구한테? 조상님들한테. 못난 여손 심청이는 아비눈 뜨기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 가오니 조상 제사를 끊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의외로 단어 뜻 잘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사모하는, 사랑합니다 아니야. 여기에서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 제사나 고사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말들. 이거예요. 조상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심청이의 성격은 이것저것 따져보면 혹시 지극한 효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별을 앞두고 심청이는 알고 있으나 사연을, 신봉사는 그 사연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더 비극성을 심화시켜줍니다. 신봉사의 꿈의 기능은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제목만 기억합시다. 효녀 지은 설화가 심청전의 근원 설화다. 라는 것들. 효녀 지은 설화. 밑에 내용 읽으면 그냥 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다음 페이지. 울면서 하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심청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버지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신봉사가 깜짝 놀라. 이제 눈치챘죠?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해봐라. 심청이가 말하기를. 자백하죠?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에게 거저 주겠습니까? 공짜로 주겠습니까? 남경 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 떠나는 겁니다. 공양미 300석 제 몸을 팔아서 얻어오는 겁니다. 중요하게 체크. 당대의 민간신앙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신봉사가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참말이냐 아이고 이게 웬일인고 못 가리라 살펴봤더니 4 이게 웬 말인고 6 4 어때요? 같은 글 음절수가 반복이 되고 있죠? 반복이라고 하면 뭐라고? 운율 형성.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뭐라고?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네가 날더러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단 말이냐?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것은 마땅히 할 일이나 끊고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문장 구조 비슷하죠? 됐고 차마 그게 할 일이냐? 할 일이 아니라 서리법. 너의 어머니 늦게 너를 낳고 초1에 일주일 안에 너네 엄마 죽고
눈 어두운 것 늙은 것이 누가 신봉사 내가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가며 동냥젓 얻어먹여 이만하치 자랐는데 내가 아무리 눈이 안 보이지만 너를 눈으로 알고 너희의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딸을 눈으로 죽은 아내 걱정 없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어? 심청이한테 의지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말아 말아 못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너하고 나하고 그냥 함께 죽자. 눈을 팔아서 너를 살 터이니 너를 팔아서 눈을 뜬들 무엇에 보려고 눈을 뜨겠는가. 딸, 너 없으면 나 눈 떠도 사는 이유가 없어. 나한텐 내 눈보다 딸, 네가 더 중요해.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 된단 말이냐. 사궁지수. 네 가지 딱한 부류의 사람들 중 가장 첫 번째에 오는 처지.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불쌍한 순서대로 쭉 줄을 세우면 맨 앞에 4명. 누구? 호라비, 늙은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그러니까 자 따지면 심청이가 죽으면 신봉사는 이 중에 누가 돼요? 요게 되죠? 그리고 또 호랍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내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좋지만 사람 사다가 제사하는데 어디서 보았느냐? 적개심, 분노, 체크. 하나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 너네 재앙이 없겠느냐? 저주. 눈먼 놈의 무남동녀 철 모르는 어린아이 누구 심청이 유인해서 돈 주고 샀단 말이냐. 돈도 싫고 쌀도 싫단데 이놈 상놈들아. 이런 양반 상놈 할 때의 그 상놈인 것 같기도 하고 장사꾼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옛글을 모르느냐. 다시 체크. 고사 인용. 옛날에 탕이라고 하는 임금이 7년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신하들이 얘기했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비가 올 겁니다. 임금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임금이 내가 지금 이렇게 비는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을 죽어서 빌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힘없는 백성들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로 바쳐주겠다. 임금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몸소 희생되어 몸을 정희하여 깨끗하게 하여 상림 그 제사가 지루어지는 뜰에서 빌었더니 수천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었다. 여기에서의 이 탕임금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하지만 그 희생이 하늘의 복으로 보답받은 사람인 거지. 딸이 희생되는 게 아니라 그래 내 몸으로 대신감이 어떠하냐. 차라리 내가 죽겠다.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저런 놈들을 그냥 두고 보시오 라면서 도움을 마을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심청이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말하기를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죽지만 아버지는 눈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해서 아들 낳고 딸 낳아서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 자식 생각하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자기보다 아버지 효심. 이도 또한 1000명이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죽는 게 저희의 팔자입니다. 운명론적 세계관.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 공론, 함께 이야기하기를 일단 정지. 방금 구구절절이 어떻게 신봉사 엄청 넋두리 했죠? 거기에 특징. 구어패, 사사조의 운문체. 생동감 부여하고 운문체니까 당연히 운율 형성. 유사한 내용 열거, 격해진 감정을 드러냅니다.
바로 여기에다가는 따로 체크. 장면의 극대화 기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쓸까요? 옆에다가 점 하나 더 찍어놓고 고사를 인용한다. 하나만 더 할까요? 뱃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다. 하나만 더 할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호소한다. 이 정도? 다시 왼쪽. 심소저의 효성과 신봉사의 일생 신세를 생각하니 이거 봐. 봉사님 굶지 않게 헐벗지 않게 한 살림 꾸며줍시다. 심청이 몸값은 몸값이고 돈 더 주자. 누구한테? 신봉사한테. 그 말이 옳소. 쌀 200석과 돈 300냥, 무명 300 각 한 동씩 마을에 들어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당부하기를. 이거 다 누가 주는 거야? 어디가 있어? 이거 다 누가 주는 거야? 뱃사람들이 신봉사한테 주는 거야. 쌀 200석과 돈 300냥을 착실한 사람을 주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어서 실수 없이 온전하게 늘려 신봉사에게 바칩시다. 300석 가운데 200석은 일단 올해 양식으로 먹고 나머지는 해마다 빚 주어서 이자 받으며 빌려주고 받아. 양식은 넉넉할 때고 무명 3배로 사철의복 장만해 드리고. 이러한 내용을 와 확실히 장사하는 사람들이라서 생각이 달라. 관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마을에도 알립시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야? 변호사 공증 같은 거 받는 거야.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밑에 심청전의 배경사상, 민간사상, 사람 제물로 바치는 거, 유교사상, 불교사상, 부처의 신통력 나세우는 부분이 있고요. 도교사상, 옥황상제 용왕 선녀 자체가 도교사상인 거지. 도교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등장인물의 성격은 딱히 볼 필요는 없지만 이 또한 천명이니 후에 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운명론적 세계관. 신봉사 뱃사람들 배려심과 인정이 있습니다. 뭐 요 정도 확인해 놓읍시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구별을 다 짓고 요게 의외로 구절뜻 자주 물어봐요. 심청이 일을 다 잘 정리하고 심소저한테 자 갑시다 라고 할 때 어머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그제서야 그 말이 듣고 심청이 이뻐하는 옆 동네 아주머니 높으신 아주머니지 승상댁이니까 급히 시비를 보내서 심청이 좀 불러와.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심청이 손잡고 말하기를 아이고 이 무정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는구나. 서운함.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니 효성은 지극하지만 너의 마음 인정. 네가 살아서 세상에 있는 것만 하겠느냐. 요 정도면 혼내주는 거지. 질책. 나와 의논했더라면 진작에 주선해줬지. 쌀 300석 이제 다시 내줄 테니 뱃사람한테 다시 주고 당치하는 말 꺼내지를 말라. 야, 그거 돈 물어줘. 내가 돈 줄게. 그랬더니 심청이가 이야기하기를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걸 이제와 후회한들 무엇합니까? 사실 정신이 너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건데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저 그런 거 바라는 거 공짜로 바라지 않습니다. 쌀 300석을 도로 주면 뱃사람들도 낭패입니다.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짓하는 것이니 그 말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전부 다 밑줄. 심청이의 일단 명분. 염치가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 아버지 눈 뜨려고 바치는 건데 정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뱃사람들 낭패 보면 안 되잖아요. 뱃사람 상대방 처지. 약속한 거라고 했는데 약속 꼭 지킬 거예요. 약속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어찌 낯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도 결초본 죽어서라도 은혜 갚을 거예요. 밑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요? 갑골난망 뼈에 새겨져서 잊기 어려운 은혜. 눈물이 옷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요 심청이 요놈 요거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 바꿔먹지 않겠구나. 할 일 없이 어쩔 도리 없이 단어 뜻이에요. 다시 말리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심소저가 울며 말하기를 부인은 전생의 나의 부모라. 어느 날 다시 모시겠습니까? 글 한 수를 지어 정을 표하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를 쓴다는 게 좀 현실에서 약간 좀 어긋나는 것 같지만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산문 속에 운문을 배치해서 등장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준다. 압축해서. 부인이 반가워 종이와 붓을 내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쓰는데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족자였다.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길은 이러했었다. 응?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어찌나 친절한 이 소설에 옮겨놓으신 분인지 밑에 해설을 잘 써주셨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인생 무상. 인생은 짧아요. 언젠간 끝나는 겁니다.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겠냐마. 이 정은 누구야? 심청이에 대한 장승상댁 부인의 정이겠지. 혹은 장승상댁 부인에 대한 심청이의 정이기도 하지. 서로의 정. 세간에 가장 애끓는 곳, 세상에 가장 슬픈 곳. 요 애는 창자예요, 창자. 풀이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는 못하는 일이라. 사람이 돌아오지 못해요. 저 죽습니다. 저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슬플 겁니다. 오른쪽 위로 가서 살펴봤더니 심청이의 등장인물 유형, 효녀로서의 체크, 전형적인 인물이다. 효녀 대표다. 이 글에 나타난 심청이 어때요? 사람은 돌아오지 못해요. 자신의 죽음을 체념하고 있죠. 슬퍼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 다음 페이지. 부인이 여러 번 붙들다가 그 찢는 걸 보시고 너는 과연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글은 진실로 선녀로다. 어머 심청이 너는 왜 이렇게 글도 잘 쓰니?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내가 어찌 피하겠는가? 운명론을 명분 삼아서 심청이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상제라는 게 나타나 있다는 게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시를 써줬대요. 뭐래? 난데없는 비바람 어두운 밤에 불어오니 비바람 시련 어두운 밤 시련 아름다운 꽃 날려서 누구 집 앞에 떨어지겠는가? 아름다운 꽃 심청이 누구 집 앞에 떨어지나 죽음. 인간의 귀양살이 하늘에 정하셔서 어머 심청이는 인간 세상에 귀양 온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왜? 아까 심청이 보고 선녀라고 했잖아요. 하늘이 정하셔서 운명론적 세계관.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안타까워. 됐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통으로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한시 삽입하여 심청이와 장승상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운문을 삽입하면 단조로 피할 수가 있고요. 긴장을 이완시킵니다. 이완이라는 단어에다가 다시 체크. 긴장을 유발한다 아니야? 긴장을 풀어준다.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줍니다. 사건을 인상적으로 암시합니다. 됐을까요? 현대의 이 여러 예술 장르에서도 산문 속에 운문 들어가 있는 것들 뭐 있나? 저는 제일 대표적인 게 뮤지컬 같아요.
그렇지 않아? 됐고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데서에 드러난 심청이의 면모 몇 군데다 체크해 봅시다. 여기 심청이의 면모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 성격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심리가 굳은 뱃사람 처지 이해하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배려와 신의가 있는 인물이다. 장승상댁 부인 심청이 아끼고 돈도 내준다고 했잖아요. 돈보다 사람의 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음 페이지. 심소저가 그 글을 붓고 눈물로 이별하니 아하 여기 체크. 차마 못 볼 지경이었다. 편집자적 논평.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직하니 신봉사가 뒹굴고 괴로워하며 네가 나 죽이고 가라. 그냥은 못 간다. 나 데리고 가라. 너 혼자는 못 간다.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며 부자의 천륜을 끊고 싶어 끊겠습니까?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 애군이 막혀있고 생사가 뜻에 있어서 계속 운명론적 세계가 나오죠. 하느님이 하신 일이니 한탄인들 어찌하겠습니까?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중간고사에 나타나 있었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거기에서도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 있죠? 걔하고 연결되는 거지. 인정으로 할 일이면 떠날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 따라갈 때 소리내어 울고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폭 거듬거듬 안고 흐트러진 머릿결 귀 밑에 이렇게 늘어지고 피같이 눈물을 흘리고 옷깃을 적신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붙들어 나갈 때 심청이의 외양묘사 건너집을 바라보는데 이 부분도 또 꽤 중요해요. 어디지? 오케이. 여기 요 대사랑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요 대사 그리고 또 밑에 나와 있는 거 요 대사들 여기에 나와 있는 심청의 대사들은 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사들이에요. 아무개네 큰아가 바느질 수놓기를 이제 내가 죽으면 너 누구랑 바느질 할 거니? 작년 5월 단오날 그네 뛰며 놀던 일 생각나? 아무개네 작은아가 같이 추억이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보는 거죠. 금년 7월 칠성날 함께 기원하자고 했는데 이제 헛일이구나. 언제나 다시 보겠는가? 못 보겠지. 밑줄 너희는 팔자 좋아 양친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부모님 엄마 죽고 아빠하고 헤어지는 건데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한탄. 동네 남녀노소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마을 어귀에서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그때 하느님이 하시든지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그늘이 자욱 청산이 찡그리는 듯 강물 소리 흐느끼고 꽃들도 시들어 제 빛을 잃고 버드나무 가지도 휘들어지고 복사꽃도 슬프게 피어 있었다. 체크. 심청이의 슬픔을 자연물에 이입했습니다. 심청이의 슬픔이 이입된 대상 누구? 밝은 해. 또 있을까? 청산, 강물 소리, 휘들어져 곱던 꽃, 하늘거리는 버들가지, 복사꽃, 전부 다 심청이의 감정 이입되어 있는 것. 문노라 적괴꼬리 누구를 이별하였길래 벗을 불러 울어대는가. 뜻밖의 두견새는 피를 내면서 울고 있구나. 달 밝은 넓은 산 어디 두고 애 끓는 소리 끊는 소리 울어서 보내는가. 네가 아무리 가지 위에서 나에게 가지 말라고 울지만 값을 받고 팔린 나의 몸 어찌하여 돌아오겠는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 와서 부딪히니 꽃을 들고 바라보면서 봄바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겠는가.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비녀 있지만 죽으러 가는 이 몸이 누구를 위해 단장하겠는가? 한무제 수양공주 고사인용.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겠냐? 마지 못할 일이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탓하고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사자성어 수, 원, 수, 구. 이런 말이 있다. 됐고 또 딱히 볼 거 있나? 편집자적 논평 우리 아까 위에 시뻘건색으로 체크했었었죠?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눈에 더 잘 띄겠지. 다음 페이지. 한 걸음에 돌아보며 두 눈물에 눈물 짓고 강머리에 다다르니 뱃머리에 판자 깔고 심청이를 인도하여 빗장 안에 실은 후에 닻을 감고 돛을 달아 여러 뱃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어기야 어기야 어기양 어기양 소리를 하며 부글둥둥 울리면서 노를 저어 배치라며 물결에 배를 띄어 나아간다. 아우 슬퍼. 아 나 울 것 같아. 수업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완판본 심청전의 성격 밑줄 그을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된 적측문학, 쌓여진 문학이야. 사실 막 소문은 어때? 한 달이 건너면서부터 막 이렇게 내용이 줄어 아니면 내용이 부풀어. 내용이 부풀어. 이렇게. 적측문학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됐어.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구비되다가 기록된 적측문학이다. 심청이가 뱃사람 따라가는 장면 너무 슬프고 싫겠지. 심청이의 감정이 이입된 것들 여기에다가 체크 확인해 놓으시고 어머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그렇지 아까 여기에다가도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꾀꼬리, 투견세 이러한 것들 전부 다 감정이입 되어 있을 겁니다. 됐을까요? 하지만 약간 다른 놈이 하나 있어? 그게 뒤에 문제니까 이따 고민해 놓고 풀어놓으세요.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확인할게요. 내용 정리는 뭐 줄거리 요약이니까 크게 보실 거 없을 거고 고전소설, 인물들의 심정을 파악해 봅시다. 뭐 전부 다 알 테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다음 전체 줄거리 있고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사건 방식 얘는 체크하셔야지. 주인공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일생을 다룹니다. 옆에다가 쓸까요? 뭐라고? 일대기적 구성. 혹은 전기적 구성. 착한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권선징악. 행복한 결말.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됩니다. 전기적이다. 전기성을 띠고 있다. 주의하세요. 여기의 전기적은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밑에 이 전기적은 비현실적인 거. 장승상태 부인의 배려를 거절한 까닭을 정리하고 심청이의 성격을 알아봅시다. 부모를 위한 일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약속을 어기면 뱃사람들 문제 생겨요. 약속 어기면 못난 사람입니다. 심청이의 성격 어떻다? 적극적인 성격. 처지를 이해하고 약속을 중시하는 신의 있는 성격. 그래도 말씀 고마워요. 은혜에 감사하는 능력. 됐을까? 밑에 심청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했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누가 이렇게 팔려가기로 결심했는데 누가 돈 다시 물어줄게 하면은 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받아? 그럴 때는. 심청이의 행동을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 봅시다. 별표. 밑에 자료도 한번 볼게요. 오륜행실도. 맹희는 총나라 사람이다. 집이 가난하여 과일을 팔아 정성을 다하여 요즘 애들이 완전히 막가. 도덕 윤리라는 게 없어.
백성들 왜 그러지? 전하, 백성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가르치면 되지. 백성들은 글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러면 그림책으로 만들어. 그래서 나온 게 오리림책, 삼강림책. 주인공이 그래서 막 높고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많아. 집이 가난해서 과일을 팔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섬겼다. 자신이 고생하는 건 꺼리지 않았다. 그 아버지도 아들이 효성을 알아 늘 말하기를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효성 깊은 아들을 두었다라고 자랑했다. 아버지가 죽음에 맹기가 단식해서 슬피우니 파리한 몰골이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땅에 거적을 깔고 3년 동안 소금이나 마실 걸 입에 대지 않았다. 효성에 탐복했다.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땅 파는 걸 들고 봤는데 땅을 파보니 황금 수천 냥이 나와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효를 다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문제가 뭐였더라?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상황. 효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겠지. 그리고 효를 중요시 여기고 실천하면 복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던 사회였었겠지. 어디에다 볼까요? 자신을 희생하는 심청의 행동은 효를 중시하는 당시 사회에선 바람직하다고 여겨졌을 겁니다. 됐을까요? 됐고 다음 글을 읽고 심청전의 경판본과 완판본을 비교해 봅시다. 이 경판본의 경이 서울 경자야. 이렇게. 그래서 철도도 서울하고 인천이면 경인선. 서울로 갑니다. 상경 할 때 그 경자예요. 완판본, 전라북도 전주에서 나타났던 거 통틀어서 경판본, 완판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고전소설은 이본이 존재합니다. 이거겠네. 이본이 존재한다. 다른 버전이 있다. 경판본에서는 심청과 그의 아버지 신봉사가 주요 인물, 심청이는 눈먼 아버지의 효성을 다하다 인당수에 투신하고 투신 이후에 아버지를 만나려고 노력하고 신봉사 역시 심청이 죽은 해도 심청이 생각하며 초라하게 살고 경판본에서는 작품 전체에 지극한 효성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전력하고 심청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제시합니다. 경판본은 유교적 엄숙성과 숙명론적 운명관에 지배가 됩니다. 한편 완판본은 등장인물이 많아. 장승상댁 부인은 심청이에게 양녀가 될 것을 제안하고 죽음으로 효를 실천하는 것에 반대한다. 장승상댁 부인은 심청이 추구하는 유교적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적인 인물을 내놓습니다. 신봉사의 성격도 달라. 경판본에서는 한결같이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 완판본에서는 훨씬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인물. 이러한 점에서 완판본은 유교적 효를 지켜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현실을 회의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가 있다. 일부러 색깔 좀 구분해 놨어요. 경판본, 완판본에 나타난 성격 뭐로 비교해 밑줄 다 그어져 있는데 패스. 이 작품이 널리 읽히던 시대에 어떤 가치관이 있었을까요? 경판본은 유교 세계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완판본에서는 그러한 유교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널리 읽히던 시대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는 게 우세했지만 그래야 했는가? 회의와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심청전 다양하게 되는 거 패스. 오늘날까지 재창조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맥히니까 재미있으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효의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니까. 다음 페이지 소단원 마무리 빈칸 여러분들 채워주실 거고요. 뒤에 우리 늘 해왔듯이 빈칸 있고 소단원 평가 문제 있죠. 50페이지까지 50페이지는 안 봐도 되겠고 48까지 문제 푸시고 딴 거 하지 말고 자습서 문제 풀고 저한테 체크. 그 다음에 아까 나눠드린 문제집 그거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